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 예. 좋습니다. 잠깐 뜨거운 박수. 지금 2,600명 보고 계시네요. 예. 일요일날 오후인데. 예. 그러면 저기 김찬영 TV는 지금 구독 몇 명 늘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73명이었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생방송할 때는 이렇게 제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저기 시청자들 문자랑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는데 83명 늘었어요. 10명 늘었습니다. 여러분 김찬영 TV 눌러주세요. 아미고 여러분.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각종 통합 논의가 무슨 정말 물밀듯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돼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쇄신은 필수고 통합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쇄신하지 않고 통합하면 통합해도 진다. 그런데 쇄신만 제대로 하면 통합 안 해도 이긴다. 통합하면 쇄신하고 통합도 하면 크게 이기고 쇄신은 하고 통합을 못하면 이기긴 이기는데 좀 작게 이길 거다. 이기는 게 중요해. 그런데 쇄신을 안 하면 아무리 통합을 해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상대가 있는 거니까. 통합이라는 게 다른 당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 마음대로 안 돼요. 상대가 있어서 하고 싶지만 절실하게 원하지만 상대가 너무 지분을 많이 요구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쇄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쇄신은 우리끼리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탓도 못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통합 좋지만 통합 이전에 쇄신부터 해라. 이거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합 논의가 막 어지럽게 막 난무하면서 매번 매일매일 정치면을 통합 관련 기사들이 메꾸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게 잘 될 가능성은 10%도 안 되는데 맨날 통합에 목매달듯이 이래게 가지고서 만약에 안 되면 90%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건데 안 되면 그때부터 언론들이 전부 한국당 공격하지 않겠냐. 통합도 하나 못하고 무슨 선거냐 이런 식으로. 그게 좌파들이 노리는 프레임이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예, 통합은 원칙을 세워서 해나가다가 물 흐르듯이 결과적으로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돼도 우리만의 힘으로 총선 승리할 수 있는 준비는 단단히 갖추고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쇄신이다. 그 쇄신의 핵심은 공천혁명이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바뀌었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천혁명이고 물갈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집에 가면 쇄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한국당이 진짜 저거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쇄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돌아앉아갖고서 백날 쇄신한다고 이런저런 쇄신한 내봤자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야, 저 정도면은 쇄신했다고 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꼴 보기 싫었지만 저렇게 완전히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기회를 한번 주자. 이래야 한국당에 등등 흘렸던 사람들도 투표장에 가서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쇄신하려면 지금까지 정치해왔던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빈자리 만든 다음에 새로운 능력 있는 인물들을 대거 공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부터 현역 의원 최소 50% 이상은 물갈이 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니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50% 갖고 안 된다. 최소 70% 그리고 80%로 이 물갈이를 해야 된다. 지금 108명의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한 80명 집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우리 김찬영 후보한테는 질문을 못해요. 그냥 김찬영이 보내는 게 셋이다. 아니, 말 잘못하다가 찍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토론이 아니고 그냥 제 주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8명 중에 한 80명 정도를 집에 보내고 그 빈자리를 더 젊고 더 역량 있는 사람들로 쫙 채우면 그게 쇄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될까? 될 거예요. 될 거라고요. 왜?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 71명이 어떤 공천 결과든 승복하겠다고 성명했어요. 108명 중에 71명이 성명을 했어요. 그러면 성명 안 한 사람이 몇 명이야? 37명. 37명이 아직 그 성명을 안 한 것 같아. 37명인지 뭔지. 그게 다 3선 이상이에요. 3선 이상. 그리고 주로 영남에 있어. 아까 질문 나온 대로 TK 이런 데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합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유파의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나면 언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남냐 하면 황교안 대표는 그럼 어디 출마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당에다가 일임을 했어요. 나는 험지 중에 험지를 가겠다. 어디든 좋으니까 제일 어려운 곳에 나를 보내라. 이게 첫 번째. 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얘기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칙이요.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네. 나는 험지 중에 험지를 가겠다. 당이 어디를 보내든 내가 거기 가겠다. 네, 두 번째. 내가 갈 테니까 당에 책임 있는 이 리더급들도 나하고 함께 험지로 가자. 이제 험지라는 말이 힘들다는 것이니까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표현을 바꿔서 쓰는데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 내가 갈 테니 당신들도 같이 가자. 책임 있는 자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얘기한 이 함께 가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황교안 대표 입으로는 이름을 얘기 안 했지만 홍준표, 김명준, 오세훈,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당 대표를 했거나 대통령 후보를 했거나 국무총리 정도를 한 사람들이면 나하고 같이 험지로 가서 죽기 살기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많은 자리들이 비지 않겠어요. 이 비는 자리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치 신인들, 후배들한테 그 자리를 주자. 네. 그래서 당을 좀 더 젊고 좀 더 활력 있고 좀 더 역동적인 당으로 만들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이게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가 먼저 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초선 재선 71명이 성명을 해서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의 최소 목표를 넘어서 70% 80% 가까이 공천혁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당 총선 압승이다. 네, 그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저는 국민도 그런 공천혁명의 흐름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전에 의견 있으면 하세요. 네, 저는 15년도에 금호공대 총학생회장 예금했고요. 지금 경상도 대학생협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인적 쇄신의 부분이었는데 앞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똑같은데 인적 쇄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나 이제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을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혀드리려니까 내 밖에 있는 사람만 찾아요. 당 밖에서 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거나 좀 이슈가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찾는데 당 안에서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고 또는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당에 몸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당이랑 상관없이 좀 의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뭐 당도 의리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오래 지켜오고 좀 오래 해왔던 사람들 좀 능력 있으면 먼저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이슈가 돼야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좀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들 먼저 뽑자 이렇게 자꾸 이제 인재 영입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 인재 영입에 대한 이제 박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그래.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근데 여기는 총학생회장 아니면 못 오게 했어요. 의리라 그랬는데 그 의리가 작은 의리가 있고 큰 의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의리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큰 의리는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청년의 얘기는 그 큰 의리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뭐냐면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시간이 가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입문하거나 정치의 그 국민의 대표로 도전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에요. 공공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별돼요. 이 공적 영역이 얼마 안 돼. 보자 한 5%? 그리고 나머지가 다 사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서 통하는 그 법칙과 공적 영역에서 통하는 법칙이 완전히 달라요. 사적 영역은 어떤 법칙이 통하냐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법칙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무한히 허용이 돼. 우리가 다 사적 영역에서 살아요. 뭐 회사를 다니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이게 다 사적 영역이잖아요. 거기서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법칙이야. 그리고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무한히 추구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게 시장이에요. 자, 이게 사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은 어떠냐?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 절대 안 되는 게 공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적 영역이에요.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공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같은 자는 절대 공적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자였죠. 평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공적 영역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려워. 왜? 자기의 이익과 배치될 때, 상충될 때 내 이익을 버리고 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여러 가지 수단이 생기는데 이 수단을 내 힘을 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공적 의지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일을 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게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냥 저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을 정치판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사적인 그 동기와 그 법칙을 버리고 공적으로 싹 변화가 되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우파긴 하지만 이명박을 보세요.
이명박은 민간 영역, 사적 영역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공적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국회의원을 시키니까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잘리잖아. 종로구 국회의원 시켰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2년도 못하고 잘렸어요. 이 사람을 대통령 시키니까 공적인 일을 맡는 최고 책임자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걸 구별하지 못하고 동네 친구, 동네 형, 천신일이 동네 친구고 최수중이 동네 형이거든, 포항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은 저기 자원 먹어라, 당신은 방송해라, 당신은 뭐 해라 이러고 권력을 사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힘도 한번 못 쓰고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확연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17살이 되면 이 공적 영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17살 때부터 공적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유니버시티의 전신이 아카데미예요. 거기서 공적인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17살 때부터 가르쳤다니까. 그럼 그게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정당에서 가르쳐야 돼요. 대학에서는 그런 공적인 영역을 안 가르쳐요. 왜? 대학이 공적기구가 아닌데 뭐.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당에서. 그래서 정당의 정치연수원이나 또는 지금 한국당으로 따지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가 그런 젊은 청년당원들을 조직하고 10년, 20년간 공적인 인간으로 그 인간을 개조하고 당금질시키는 교육을 해서 그것도 실전에 투입을 해서 시의원도 시켜보고 구의원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리더를 키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청년의 문제제기는 그렇게 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적인 인간으로 완전히 당금진될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후보도 나오고 국회로 진출하는 사람도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문제제기가 저처럼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맞죠? 그래서 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300명을 어쨌든 우리가 공천을 하거든요. 300명. 그 지역구에 25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47명. 이걸 어쨌든 우리가 공천을 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당선시키려고 목표를 하지만 그러면 공천자 중에 바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공적 영역에서 일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제 목표로는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디 뭐 저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갖다가 놓고 무슨 저 예술계에서 성공한 사람 갖다 놓고 뭐 학계에서 뭐 유명한 논문 썼다고 갖다가 놓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적 인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을 저질러요.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공항 나가다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너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예? 가장 기본적인 공공질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빼지 달고 다닌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다. 그런데 이 김찬영이라는 후보가 그렇게 공적인간으로 잘 교육되고 당금질되고 훈련되고 실전적으로 그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준비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의 가장 대표자입니다.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에 박사님께서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저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을 제 멘토로 생각하고 최고의 전략가시고 말씀 들어보면 아시지만 최고의 또 지략가시지 않습니까? 제 얘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을 한 분이라도 저는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시에서 29년째 살고 있는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정치를 이제 선과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수 우파는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프레임 전쟁이 있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완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년에 총선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일어나는 프레임 전쟁에서는 반일과 이제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다시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물적인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저 정당은 이러한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요? 당 차원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알겠어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무분별한 이제 프레임을 양산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저거 마지막 질문 할까? 한 명 더. 예. 그러면 우선 답변 드리고요. 중요한 문제니까. 예. 최근 들어서 좌파들이 반일이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좌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연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게 그냥 터무니없이 갖다 씌우면 안 먹혀요. 근데 그런 프레임을 씌울 만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 반일 프레임을 씌우고 친일 프레임을 씌웠을 때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엮어가지고서 이 프레임을 씌웠던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거는 프레임에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라는 게 국가안보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삭발 단식 투쟁하면서 내가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거든요. 지소미아 그 파기 결정을 유보해라. 그거를 따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그걸 그런데도 계속 씌우면은 그럼 지소미아 연기는 그럼 왜 했어? 이렇게 역공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그냥 덮어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만큼의 무슨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은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미 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좌파들은 지금 어떤 프레임을 쓰고 있나? 황교안 심판, 한국당 심판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선거법하고 그 공수처법 통과된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이 어떻게 납니까? 이 무도한 좌파들아 이렇게 났어요? 아니죠. 한국당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무능하다 이렇게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교안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서 대여섯 명이 편자 갖고서 나를 때렸어. 그래 놓고서는 맞은 나가 무능하다고 보도를 하는 게 조선일보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무능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지. 5명과 싸워서 나 혼자 두들겨 맞았으면. 그런데 내가 무능하다고 지적하려면 그 전에 편자서 때린 5명을 먼저 비판해야 되잖아. 이 무도한 자들아 해놓고 나서 그런데 한국당 너는 왜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맨날 바꿔 다니냐. 이거면은 말이 되지만 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한국당들은 무능하다고 덮어 씌우는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한국당 죽이기 프레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 얘기를 왜 하냐? 우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더 해악이 큰 거야.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그러는 것은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전에 좌파니까 하고 우리가 예방이 돼, 면역이 돼. 근데 조선일보가 그래버리면 야 이거 한교안이 진짜 무능한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 그 해악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좌파는 야당 심판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황교안 심판, 야당 심판.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3년 만에 치르는 총선이에요. 그러면 역대 모든 총선은 이명박 때 총선 빼놓고 는 다 정권 심판 선거였어요. 이명박 때 총선은 왜 그랬냐면 이명박이 대통령 된 게 2008년 2월 25일이에요. 2007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겨가지고 그 2달 후인 2008년 2월 25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 그리고 200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
그러니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출범하고 2달 만에 총선을 치렀는데 2달 동안 한 거 갖고 심판받는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이건 2년이건 일단 정권 잡은 쪽이 총선에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평가 선거예요.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심판받는데 성적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잖아. 지금들은 뭐 여론조사해 갖고서 어떻게든 45%, 49% 지지율을 기록하지만 그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여론조사는 너무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지지율은 15% 빼고 보면 정확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15% 더해서 보면 정확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역전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시중 여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심판 선거가 되면 자기들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공격은 최선의 방어식으로 한국당을 심판하자, 황교안을 심판하자고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역대 모든 총선이 이명박 선거만 빼고 역대 모든 총선이 정부 여당 심판 선거였어요. 이거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비록 지금 열심히 한국당을 심판하자, 황교안을 심판하자고 프레임을 덮어 씌워도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국민들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다음 달,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2월달, 3월달, 4월달 여론조사가 무지무지 중요해지죠. 이 여론조사가 곧 문재인 정권의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예측했죠. 2020년 2월, 3월에 문재인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진다. 지금 그 서울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9개 언론사가 연합으로 해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리얼미터나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하고 많이 다르죠. 15%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파 쪽은 15% 빼고 한국당 쪽은 15%를 더해서 보면 아마 가장 현실과 가까운 여론조사가 보일 거다. 그 다음에 추세로 보면 지금 민주당 좌파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비록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리고 그 상승 속도가 양에 차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향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당에 들어올 때 한국당 지지율이 9%였어. 지금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30에서 35 사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해서 이 추세가 역전되면 총선 승리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레임 전쟁은 그렇게 이해하면 됐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각각 질문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의장입니다. 경기도 어디?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예.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 색깔 이런 거 없이 박사님이랑 토론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좀 상관이 있었죠. 솔레이마니가 이제 피습을 해가지고 미국이 해가지고 이제 이란의 제2 권력자라고 하는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매스컴에서는 항상 그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휴전인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평화통일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 이후에 평화통일이라고 해가지고 햇볕 정책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친북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들은 있었지만은 뚜렷한 결과나 아니면은